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8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하마스가 가자 이스라엘군의 가자 진군과 이제 맞서면서 몇 가지 동영상, 뭐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홍보 영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영상들마다 매번 등장하는 것이 그들의 RPG, 알 야신이죠. 그게 이제 메르카바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파괴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파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거기다가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봤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료조사를 해본 뒤에 느낀 소감은 그렇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올망졸망 129편에서 이걸 이제 소개를 드렸었죠. 메르카바 사냥하는 알카산 묘단의 알 야신 로켓이라고. 그래서 이게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마스 저항의 상징 같은 지금 무기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랍권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방권에서는 일단 많이 다루지 않고 있고, 우리도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안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도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위협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의 주력 전차가 이걸 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늠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깊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야신 105라고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뭐 알야신 미사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알야신 105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은 그냥 이제 뭐 전치사처럼 위대한 이런 느낌을 주는 전치사고, 야신은 2004년에 사망한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2004년부터 이게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개량을 하고 있죠. 105라는 것은 구경이 105라는 겁니다. 직경이 밑에 두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도색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좀 살펴보니까 그게 거의 확실합니다. 본인들이 생산을 하지만 이거 본인이 개발한 건 아니다. 거의 러시아의 RPG에 쓰이는 또 다른 보병용 로켓탄에 쓰이는, 로켓포에 쓰이는 PG-7VR이라는 탄두의 카피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가지고 있는 RPG 발사관에서 다 발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판 PG-7VR에 대한 스펙을 찾아보면은 이게 과연 전차를 메르카바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K1, K2는 어떻느냐, 이 가늠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RPG에 쓰이는 탄두가, RPG는 뭐 사용된 지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쓰이는 탄두는 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1번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1번과 2번, 뭐 이런 것들이죠. 1번, 2번, 3번, 4번, 뭐 모르겠어요. 한 3번 정도까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알 야신 105는 지금 5번과 상당히 유사하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구경이 105mm거든요. 탄두 무게가 4.5kg 정도로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PG-7R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7VR인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로스보로넥스포트라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산업체가 통합된 러시아의 방산업체죠. 요게 설명이 이거예요. PG-7VR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텐덤 탄두다, 이중 탄두다. 앞에 전구 탄두가 있고 그다음 본 탄두가 있다. 전구 탄두의 기능은 반응 장갑을 제거하는 것이고, 뒤에 본 탄두가 폭파한다. 퀀텀력을 만들어낸다. 뒤에는 뭐냐? 로켓 모터, 로켓 엔진과 저 뒤에 다른 색깔로 표시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스트예요. RPG를 떠날 때까지 출력을, 적절한 출력을 내주는 거. 즉 발사자가 저기 희생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두 개 다 성형 자격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쉐이프드 차지라는 거죠. 뭐 보병용 대전차 무기인데 활용되는 거, 당연히 활용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철갑탄과는 달리 포구 초속이 전혀 상관없어요. 느리게 맞든 빠르게 맞든
파괴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딱 접촉하는 순간부터 파괴력이 생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 생성되는 메탈 제트의 속도, 온도, 압력 이런 건데 그것은 이 탄이 날아오는 속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병용 무기로는 최적이죠. 사람이 손으로 던지든 로켓을 쏘든 명중만 하면 효과는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로스보로의 스펙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통력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60cm라고 돼 있는 부분은 뭐냐? ERA가 밖에 부착된 경우, 반응 장갑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반응 장갑 파괴하고 60cm 정도로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균질 아변 강판으로 한다면은 표준화시키면 75cm 정도로 관통한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60cm 반응 장갑으로 보호되는 장갑 60cm를 관통한다는 것은 최신형 주력전차의 전면 장갑은 어렵다.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보통 뭐 1000mm 넘어가잖아요.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그래서 전면은 안 된다. 근데 전차의 모든 면을 측면, 그 다음 약한 곳이 측면이지, 얇은 곳이 측면, 그 다음 후면이 제일 약하죠. 제일 약하지 않죠. 더 약해지죠. 그리고 상부, 그리고 바닥, 이런 데 갈수록 얇아지는 겁니다. 순서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그걸 다 전면 장갑식으로, 그 다른 부위들도 전면처럼 장갑을 두껍게 하면은 전차가 아마 100톤은 나가야 될 겁니다. 뭐 안 되죠.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갑을 전차전과 대전차전을 전제로 장갑은 디자인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하마스는 전차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전면 장갑이다. 그래서 전장의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전차가 방어력을 어디를 집중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방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네. 자, 이렇다면은 전방이 아닌 최신형 전차도 옆구리나 뒤를 막거나 위에를 맞거나 바닥을 맞으면 뚫린다 이걸로. 이 저렴한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무기로 뚫릴 수 있다. 예, 100억에 달하는 최신형 전차가.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 쪽에 누가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주제인 알야신 105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PG-7VR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 구성품이에요. 예, 이게 RPG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절반까지. 자, 첫 번째,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1번은 전구탄두입니다. 이것은, 저 두께가, 성형 자격탄두는, 저 두께가, 직경이 곧, 관통력을 의미하죠. 관통력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1번은 전구탄두. 이거는 이제 반응 장갑 정도를 파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경 64mm. 두 번째는 본탄두, 주탄두, 직경 105mm죠. 예. 자, 세 번째 달린 것은 뭐냐? 로켓 모터예요. 이게 주 추진 모터예요. 예, 목표에 맞을 때까지 점화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로켓 추진이죠. 그래서 이건 로켓이에요. 정말로. 그 4번은 뭐냐? 색깔이 약간 다르죠. 부스터예요. 자, 처음부터 강력한 로켓 모터가 점화가 되면 발사자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발사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스트를 통해서 약한 발사력을 가졌지만 발사자한테 피해가 없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한 거리까지 로켓이 점화하는 시점까지 는 로켓을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추진력을 가진 부스트입니다. 이거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연소되고 나면. 그래서 저한테 목표물에 날아갈 때까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합체된 상태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까요? 이거는 이제 배낭에 주로 넣어서 가는데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운데 보면은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꽂혀 있죠. 그리고 밑에 로켓하고 부스터 그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것을 따로 오른쪽에 곽에다 넣어놨죠. 동그란 곽에다가 저걸 사용할 때는 결합시키는 겁니다. 즉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로 묶은 다음에 연결시킨 다음에 RPG 발사관에 넣고 발사한다는 것이고, 왼쪽에는 일반적인 형상의 이중이 아닌 단일 탄두를 가진 것을 하나 같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병사가 두 발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저 단일 탄두도 보면은 앞에 보면은 부스터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로켓 추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작은 관으로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하마스는 어떠느냐? 하마스는 방식이 좀 달라요. 하마스는 전차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RPG가 아니라 여기에 특화된 병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 발을 갖고 다니는데 세 발 모두 다 105mm짜리 텐덤 탄두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아까 러시아군과는 다르게 길이가 길죠. 네. 즉 로켓 추진제까지는 뭐 로켓 모터까지는 연결된 상태로 꽂고 다녀요, 저렇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좀 짧은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부스터예요. 네, 러시아군과는 활용 방법이 좀 다르지요. 저희들은 좀 길 텐데 뭐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투피스로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발사하기 전에 하나로 만들어서 발사한다는 거고. 자, 요거는 지난 올망졸망 영상에도 소개를 드린 건데 이거는 그 105mm 주탄두를 뭐라고 할까? IED 형태로 쓰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한 10초 정도, 8에서 9초나 10초 정도 메르카바 전차가 지나간 뒤에 하마스 병력이 동굴에서 나와서 터널에서 나와서 한 10초 정도를 뛰어가서 이것을 부착을 합니다. 앞에 흡착,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리겠는데 흡착키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면 표면에 가서 딱 밀착이 되게.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신관이에요. 수류탄처럼 이걸 뽑으면 당기면 점화가 돼서 한 5초 좀 있으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성형 탄두가 아니죠. 텐덤 탄두가 아니고 싱글 탄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차에 되게 약한 부위를 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차의 포탑의 뒷면 그리고 차체와 사이 그리고 메르카바 전차의 후면 거기는 이제 병력 출입구가 있죠. 메르카바 전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부분에 있어요. 예, 거기도 취약 부위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정도로 파괴할 수 있어 보여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뛰어가서 하는 거니까. 네. 자, 이런 것을 RPG 탄두를 분해해서 IED 급조 폭발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오늘 소개드린 그 러시아 영상에서 나와요. 이거 보세요. 앞에 전구 탄두를 빼고 뒤에 로켓 탄두 빼고 이게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예, 주 탄두만을 지금 빼놓은 거예요. 그 바닥에 놓고 지금 이제 임시로 임시로 이게 폭발 장치를 부착한 거예요. 지금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사자는 이제 불을 붙이고 도망을 간 거죠, 지금. 운용자는. 그래서 폭파된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지금 이 교리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마스는 어떻게 개량했느냐. 저 앞부분에다가 흡착기를 부착했다. 그래서 탱크 표면에다가 딱 붙일 수 있다. 약한 부위에. 장갑이 약한 부위에. 즉 이것은 하마스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네. 6탄 돌격까지 또 고민했다. 6탄 돌격이라고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네. 최선을 다했다. 자기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몇 개의 동영상이 있어요. 보면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부착식으로 하는 거, 탄두를 분리해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그들이 이제 주장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뿌려놓는 대전차 지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대전차 지뢰에 메르카바가 파괴되는 장면도 잡힌 게 있어요. 그들은 대전차 지뢰도 가지고 있어요. 하마스는. 예. 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좀 더 약간 만화 같은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동굴에서 나와 있는지 어디서 나와 있는지 매복하고 있던 하마스 병력이 메르카바 전차의 포신에다가 폭격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 이거 만화 같은 장면이에요. 아까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흡착시켜서 폭파하는 장면도 만화 같은 장면인데,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의 군기라는 부분이 현재 사기라는 저항 정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하다.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어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예. Brigade Al-Qassam, sayap militer Hamas, mengupdate terkait perang sengit bersama Israel pada hari Minggu kemarin. Brigade Al-Qassam menyebut bahwa anggotanya telah menghancurkan 6 tank Israel.
Serangan itu juga telah menewaskan sejumlah tentara Israel sejak pagi hari dalam pertempuran jarak dekat. Para pejuangnya telah menghancurkan tank Israel dengan peluru Yasin 105. Peluru Yasin 105 merupakan buatan lokal. Tank Israel 자, 좀 전에 그 보신 그 포신에다가 폭약을 넣어서 폭파시키는 장면을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형 자격탄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포신 끝에서 화염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 수류탄 같은 걸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안에서 폭파돼서 포탑이 지금 유폭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메르카바 전차인가 왜냐면 일종의 하마스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요 각도에서 찍힌 영상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폭파된 전차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차륜 수를 셀 수가 있었어요. 영상에서 보면 6개짜리인데 뭐 6개짜리인 전차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 뒷모습이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르카바일 가능성이 50% 넘는다. 이 사진을 근거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 전차는 이제 최신형 전차하고 메르카바 뭐 3, 4 이런 건데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포탑에 보면은 그들 능동 방어 시스템인 그 트로피가 장착된 게 보여요. 레이더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어도 이번에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할 때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군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신형 전차가 들어갔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하마스에서 쏜 로켓탄에 폭파가 되는 장면, 저 멀리서 잡힌 장면 같은 경우는 그 폭파가 돼도 화염도 나오고 뒤에 탱크는 앙칼에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탱크가 맞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트로피 시스템에 의해서 방어가 된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그건 후속으로 그 전차가 폭파됐다는 것까지 사진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뭐 헬멧 캠으로 그 급한 전장 상황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APS 시스템에 능동 방어 시스템에 걸린 것도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직접 맞는 듯한 장면도 많아요. 파괴된 전차도 있고 실제로. 예. 그것은 아주 근접전, 시가전 상황에서 그런 것은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의 약점으로서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날아다니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시가전 상황에서 이게 지금 유효 사거리가 150m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쐈을 때 APS가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도 지금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가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만히 돼야 되겠다. 우리가 유심히 국방과학연구소나 관련 기관에서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개발하는데 충분히 참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더 주의 깊게 아마 찾아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예. 자, 이 그림 속에 보시는 거는 이거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RPG 29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1989년부터 나왔다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발사관 안에서 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반동 총하고 비슷하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좀 크죠. 큰데 이 탄두가 보이죠. 이 탄두가 보면은 뒤에 이제 날개가 펼쳐져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대급 보병용 로켓으로 개발하는 거랑 같은 컨셉이에요. 예, 그거보다 좀 더 크겠죠. 이것도 직경이 105mm거든요. 우리는 한 90mm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라크 전에서 서방 전차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탄두는 똑같아요. 예. 알야신 105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RPG-7에서 쓰는 그 탄두랑 또 일치하는 탄두예요. 예. 단지 발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뒷모습이 좀 다를 따름이에요. 앞에는 똑같아요. 구경이 똑같잖아요. 105mm.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형 탄두는 속도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예. 자, 그럼 요것이 피해를 끼친 사례가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알야신 105의 파괴력을
그게 과연 메르카바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짐작해 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6년 이라크 전쟁에서 위에가 M1 전차를 타격한 장면이에요. 옆 측면이죠. 측면이고 위에 구멍도 있는데 어디까지 뚫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밑에 메르카바 전차는 이제 이게 요번 가자 전쟁의 피해 상황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유출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장갑들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보이네요. 메르카바의 포탑의 장갑을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형상인 것 같아요. 복합 장갑이라는 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질이 다르거든요. 예, 조금씩. 러시아에서 피격된 서방제 보병 전투차에 관통된 포탑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지금 아래 위에 피해 사례는 좀 비슷하다. 똑같이 옆면을 맞았고 측면을 맞았고 피해 규모도 비슷하다. 그래서 밑에 게 지금 알야신 105에 의한 피격이 아닌가. 위에 것은 RPG 29다. 그렇지만 탄두는 같은 탄두다. 예. 조금 더 찾아보면 RPG 29에 맞은 이라크 전장에서 M1 에이브람 전차 피해 사례인데 여기 보면은 쭉 있는데 2007년 9월 5일자를 보면은 RPG 29탄에 맞아서 포탑 측면이 피격이 됐는데 관통이 됐다.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예. 여기 보면 전면에 피탄되는 경우에는 그냥 부속품이 좀 파괴되는 정도예요. 근데 옆면에 맞으면은 큰 일이 난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사각형으로 한 거 그 위에 보면 2007년 8월 25일은 차체 후방 피격이 성문 3명 부상, 1명 파편상, 2명 유독가스 피해. 이제 뒤로 관통됐다는 거예요. 칠갑이 장갑이 얇은 부분이죠. 그런데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명 파편상, 2명 유독가스 피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이것은 오늘의 주제인 알야신 105는 에이브람 전차의 정면 장갑은 안 된다. 그렇지만 측면과 후면을 공격하면 전차를 살상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때 같이 참전했던 이제 이라크 전쟁에 영국의 챌린저 전차가 전면 장갑 밑에 하부 장갑이 관통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무기라는 겁니다. 균질 아병강판 750mm를 관통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반응 장갑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600mm는 반응 장갑 제거한 다음에 600mm는 관통한다. 거기에 챌린저도 당했다는 겁니다. 즉 전면 장갑은 에이브람 전차가 훨씬 강하다. 그렇지만 측면과 후면이 노출되면 알짜롭다. 예. 자, 전체적인 무게 대비를 봤을 때 그거는 메르카바 전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게 유추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APS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방어된 게 아니면은 측면과 후면을 맞으면은 간다. 정면을 공격한 것은 전차에 심대한 피해는 없다. 기능 작동이 불량되는 기능 작동에 이상이 생기는 그 정도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이 에이브람스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해서는 하마스의 전투원들이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 웬만하면 정면이 아닌 측면과 후면을 공격하게 이렇게 교육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것은 한 영국 종군 기자가 중동의 전장에서 메르카바 전차가 피격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걸 기록에 남긴 거예요. 코라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코넷 미사일이 나와요.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나오죠. 관통력이 뭐 1200, 1400mm 정도 돼요. 균질 아병강판 기준으로. 예,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알야신 105보다 약 2배가량 관통력이 센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관측하기에 그런 미사일 몇 발을 맞았어도 메르카바 전차의 전면 장갑은 견뎌냈다. 대부분의 피격돼서 파괴된 전차를 보면은 옆구리나 후면을 맞았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전면을 뚫기는 어렵다. 알야신 105를 가지고. 그렇지만 에이브람 전차와 챌린저 전차의 경우를 봤을 때 그리고 무게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에이브람 전차랑. 그렇게 봤을 때 측면과 후면은 맞으면 위험하다. 요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거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마스가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탄두예요. 자, 이거 봤을 때는 이 RPG라는 물건이 이거 탄두를 분해해서 상황에 맞게 급조 폭발물로 쓸 수 있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105mm 부분, 주탄두 부분을 분리해서 앞에 흡착기를 붙인 다음에 탱크에 접착한 다음에 폭발을 시켰잖아요. 지연신관을 당김으로 해가지고 약한 부위에. 예. 그리고 그냥 RPG 발사관으로 쏘면은 이중 성형 탄두로 텐든 탄두로 쏘면 옆구리나 후면을 관통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싼 일반적인 RPG 탄두, 이거 성형 탄두예요. 이중 탄두가 아닐 뿐이죠. 이걸로 상부를 공격한다. 메르카바 전차에 파괴시킬 수 있느냐? 파괴된 사진이 나옵니다. 자, 지금 동영상을 잠깐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부 포탑도 아니고 차체 상부 엔진 부위 정도를 타격했는데 격파된 장면이 있거든요. 예. 자, 보셨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부, 포탑 또는 엔진 상부, 또 뒷부분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장갑이 얇다는 거죠. 예. 저게 직격 탄두에 피격되지 않는 부분은 엔진 상부 쪽이라도 얇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R 야신 105로 메르카바를 격파할 수 있다. 예. 전면 장갑이 아닌 다음에는 측면과 후면을 노리면 된다. 일반 탄두, 일반 RPG 탄두로는 상부와 후부 그리고 전면 장갑의 일부분, 상부 엔진 부위 안쪽 같은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은 장갑이 얇다, 관통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면은 이게 북한 열병식 사진인데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저 사진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 이것은 곧 러시아의 그 RPG 탄두고 이중 성형 탄두이기도 하고 RPG 2구에서도 발사하는 탄두이기도 하고 지금 하마스가 쓰고 있는 R 야신 105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 우리의 주력 전차 K1, K2는 이런 북한군을 가장 우선적인 적으로서 상정하고 있는데, 자, 북한과의 시가전, 우리도 시가전 교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주력군이 격파되더라도 통상적인 전장에서 실제 어려운 전장은 각 도시에서 벌어지게 되는, 북한의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게 되는 시가전이다. 그리고 시가전은 그 나라 국민들의 사기, 또 절대 질 수 없다는 그죠? 그게 사기죠. 예,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어려운 전장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그런 만에 하나를 참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하마스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군 주력 전차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전면은 모르겠으나 측면과 후면은 아니다. 상부 공격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가지 전술을 함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특정 시가지를 요새화한다고 하자. 하마스처럼. 그러면은 쥐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는 상태에서 전차 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또한 그들의 저항 정신과 상관이 있어요. 저항하기로 마음 먹으면 정말 힘들다. 이라크도 미군이 그렇게 돼서 힘들어진 거잖아요.
바그다드는 금방 점령했지만 그 외 소도시에서 게릴라전, 즉 시가전을 발생이 시작되면서 엄청 힘들어진 거거든요. 북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북한을 포함해서 가상 적국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런 국민 전체가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일단 먹는다 그러면 지금 세계 전장과 많이 평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드론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걸 스스로 생산한다. 단가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소총값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남녀노소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국민이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면은 그 전쟁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그게 최근에 전장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돈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로 훨씬 더 비싼 무기를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을 손에 쥐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북한과 서로 적대심이 끌어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서는 그냥 같이 공멸이다. 누가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을 하마스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가지 전술이라는 부분에서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어요. 예,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능동 방어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가전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드론의 공격, 상부 공격탄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를 다 커버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요. 상당히 고급 기술, 예전에 한번 다룬 바도 있습니다만 고급 기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DIRCM 같은 게 있었죠. 저게 대전차 미사일에 탐색기를 공격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이걸 보면은 아는 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현궁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 관통력이 뭐 900m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메르카바 전차 같은 경우는 전면에서 코넷 미사일을 여러 대 맞고도 견뎌낸다는 아까 영국 전군 기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관통력이 1400mm로 알려져 있어요. 균질 아변 강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궁 미사일 1000mm 이하 관통력, 1000mm가 넘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다른 대전차 미사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부 공격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상부 공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당연히 상부. 상부에서 오는 게 대전차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뿌리는 거, 집속탄 또는 포병이 발사하는 집속탄이 있어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붕붕붕붕 떨어지면서 상부를 공격하는 거. 승형 자격탄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부를 타격하는 그런 시스템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개발 중인 게 있고. 그런 데까지 방어를 같이 다 고려한다면 당연히 APS 시스템이 능동 방어 시스템이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가전에서 근접전에서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적의 RPG 같은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능동 방어 시스템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